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오늘 포럼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주제는 지역 소멸과 지역민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오늘의 기조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르시는 동안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님께서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동국대 인구와 사회협동연구소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제4회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을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열정적인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님의 기조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김정석입니다.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저희 학회 회장직을 맡다 보니 아마 여기저기서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저한테 기조 강연을 좀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신현석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MOU를 맺었는데 저를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한 자리에 이렇게 제가 초청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 지금 부산연구원뿐만 아니고 SKENS와 도시가스공사에서 함께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기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0분을 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말을 빨리 해서 25분 안에 끊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하다가 조금 지겨운 것은 사인을 주십시오. 그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조 강연을 맡으면서 늘 고민을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전문가들 또 관심 있는 분들 활동가들을 모시고 제가 과연 무슨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늘 고민스러웠습니다. 저희 이제 공부를 하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정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늘 하던 일이라서 굉장히 편한데 그러면 과연 기조 강연은 이와 같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기조 강연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원칙과 방향성에 기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제언을 하는 것이 기조 강연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구에 관해서 혹은 저출산에 관해서 지역 소멸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뛰어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뛰어난 분석들을 한 글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급스럽고 멋있는 이야기는 거기서 들으시고 제 이야기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정도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제목이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민의 행복한 삶인데 이거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요. 이 제목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이거 부산연구원에서 저한테 특명으로 주신 겁니다. 아마 제가 제목이었으면 이것보다 훨씬 좀 좁았을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제목인데 한번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소멸 위기 현황과 가정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 다 아시는 이야기 한 번 정도 정리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 혹은 지역 소멸에 관해서 저출산과 혹은 저출생 그 다음에 지역 소멸 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파트 4 마무리와 재원에서 아마 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조 강연이 끝나고 지금 특별 세션이 구성이 되어서 2개의 세션이 구성되어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혹은 정책적인 재원에 대해서 말씀들이 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일반론적인 이야기에서 좀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비친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 위험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부산도 오래됐죠. 인구 소멸 위험을 자꾸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청년 유출을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2가지 이야기가 왔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이제
들어가 있다. 근데 다른 시도 뭐 비슷한 입장입니다. 시간차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광역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인구 담당관을 신설을 해서 이 인구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싶어 한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노인과 바다 이야기는 그 굉장히 자조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또 현상을 꼬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 언론에 비친 여러 가지 지역 소멸 위험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인구 소멸 이야기, 지방 소멸 이야기할 때 인구 문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저출생, 저출산이 있고 하나는 인구 유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2017년에 무슨 일이 좀 있긴 있었어요. 서울도 보면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도 출생률이 떨어지고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2015년 정도에서 산업구조 개편이 굉장히 급격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많이 그쪽으로 유출이 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저출생과 이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출산과 저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데, 저출산은 여성들의 출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성들이 낳은 자녀의 수,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인당 출산화 수를 많이 하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지표가 TFR이라고 해서 합계 출산율, 많이 들어보신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저출생은 사실은 저출산 곱하기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수죠. 그래서 저출생은 태어난 아이의 수가 적어지는 현상을 저출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조금 덜하지 싶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인구이동 유출인데요.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그것도 2017년을 기점에서 폭이 굉장히 강화가 되죠. 이 말은 그만큼 나가는 순 유출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폭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그런 증상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단순한 인구 유출보다는 아마 젊은 분들이 직장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이 현상들이 아마 굉장히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소멸 위험 지수인데, 소멸 위험 지수는 사실은 노년 인구 대비 젊은 여성, 가임기 여성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학적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24년 6월 현재로 보면 인구가 328만 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330만 명이 이제 이하로 떨어지는 게 정상화돼 버린 것 같고, 지금 여기 기장군, 강서구, 그다음에 진구, 수영구, 연세구 요거 몇 개를 빼면 다 이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을 해 있죠. 근데 강서구, 기장군도 조만간 아마 이 소멸 위험 지역 진입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사회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어떠한 속도로 일어나는가, 속도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줄 부분이 있고, 이게 광역시 인구 피라미드 2024년 6월인데 지금 최상위 연령을 85세로 했으니까 이게 항아리 모양으로 보이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하면 이건 역삼각형의 모양에 더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 피라미드를 그릴 때 연령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구 피라미드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65세를 이렇게 그으면 역삼각형의 형태를 나타난다서 그만큼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그 오해가 많은데, 고령화는 인구 구성 비율의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많은 것은 노인 규모 수가 많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노인 규모 수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많으면 고령화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말씀하실 때는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말하는 게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령화를 비율로 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 규모 수가 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역 소멸과 수도권 과밀의 관계인데요. 지금 부산시가 있고, 부산시는 아까도 보시다시피 유입 인구들이 꽤나 됩니다. 다만 그 유입 인구에 비해서 유출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구 댐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데,
인구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많아지고 부산시에서 그 유입 인구를 다 끌어안고 더 이상 유출이 안 될 때 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같으면 지방에서 들어온 인구는 많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도들이 특히 젊은 인구들이 수도권 향해서 유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는 젊은 인구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하나는 젊은 인구가 유출이 되고 남은 인구들 중에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출생할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의 비율이 적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R도 낮아지지만 그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출생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생아 수 감소와 젊은 인구 유출이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인구 감소가 일어나죠. 이것은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차적, 2차적,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이 형편이 좋아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미혼과 많은 주택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경제 그 직업을 둘러싼 경제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는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초저출산 현상이 일어나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일어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없고 아무도 이기지 못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수도권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 같은데 그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부산시 다 무너지고 지방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수도권이 마음 놓고 있을 건 아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생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출생이 왜 아이를 안 낳느냐. 근데 우리가 좀 많은 이야기를 하죠. 뭐 저성장, 양극화, 고차가, 뭐 자아실현, 젠더 갈등, 과도 경쟁 이것은 이제 복합적으로 사회에 주요한 그 변화 힘들이 작동하는 거고요. 거시적인 힘이죠. 이것이 이제 개인들의 생활에 오면 개인들의 삶의 기회 구조를 한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젊은 부부나 젊은 청년층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소득이나 주거나 양육 비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거 구분한 것은 이게 딩크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어떤 형태가 발생하느냐? 자발적인 비혼과 비출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비자발적 비혼 비출산, 반자발적 비혼 비출산이 가능하죠. 반자발적 비출산은 난임 이런 경우죠. 본인은 출산을 의도하지만 여러 가지 신체적, 뭐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반 정도는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비자발적 비혼이나 비출산은 뭐냐? 출산을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고 집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결혼을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자발적 비혼 비출산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딩크족들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이서 결혼해서 그냥 아이 없이 잘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새로운 생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만약에 무언가를 한다면 비자발적 비혼, 반자발적 비혼을 정책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이건 제가 뭐 딴 데 가서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거 하나만, 요 두 개만 말씀을 드리죠. 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협력 관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저출산 완화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못 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일회성 현금성 지원을 하는데 현금을 줘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일회성이라서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일회성 현금성 지급을 보면 이게 지속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습니다. 특히 작은 지자체에서 많이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로성 게임입니다. 옆 마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마을에 와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게 끊임없이 일회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그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완화 정책 방향성 제안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 목표 집단을 선정을 해서 효율성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 일가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결혼, 출산, 환경 조성에 집중한 기본법이 필요하다. 그 정부 차원에서는 저는 개헌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것을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방 정부 같으면 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사실 이런 기본법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의식의 변화,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라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기본법이 설정되고 나서 그래서 실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기본법부터 출발하는 것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실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전담 부서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있죠. 근데 거기는 보면 지금 예산과 조직이 없어서 늘 실패한 그런 위원회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인구부를 신설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는데 아마 거기는 예산과 좀 조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체감성을 좀 증진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체감성이 있고 가정에서 체감성이 있겠죠. 그래서 직장 체감성은 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생각해서 좀 기업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자극하거나 강화하거나 유도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체감성은 그럼 출산 양육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규모와 기간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8세까지인가 7세까지만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마 12세까지 되는 걸로 새로 고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고등학교가 뭐죠? 뭐 대학교 마칠 때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동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기관이 확장돼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마을 사람 일자리, 일본의 지방 창생 모형입니다. 일본의 지방 창생 모형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세 가지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람, 마을 혹은 자기 지역입니다. 근데 일자리가 많으면 사람이 모을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본과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고 필요성이 강조가 돼서 마을이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든 일자리가 시작이 되었든 사람이 시작이 되든 지역이 시작이 되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먼저 강화가 되고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그 지역에 이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면 지역이 아예 괜찮으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어느 지점이든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쯤은 갖춰야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모형으로 이제 부산시를 현재를 보면 크게 보면 경제, 인구, 도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하고 제가 좀 제시한 게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너무 부산연구원에 대한 그 심적인 압박감이 있어서 보내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고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력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구조가 조금 낙후된 거 아니냐. 신산업 소재를 개발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경제 활력이 약화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출산, 인구 유출 고령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고 또 도시 지역은 지금 빈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영도구, 얼마 전에 진구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면 지방 재정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생활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특히 그 원도심,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산에 계시는 분들 또 부산연구원에서 많이 하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전 발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정책을 지금 몇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볼 게 지역 균형이 하나 있고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은 동시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인가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죠. 제가 보면 구성 자체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역균형 정책에 대한 구조적 정책적 문제들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반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이 너무 축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사람과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만들고 뭔가를 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데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은 한번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분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많이 하는 이야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경제, 인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혹은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경제 활성화 방향을 먼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많이 하시는 이야기죠. 산업 고도화 및 대기업 유치. 지금 산업은행인가요? 산업은행을 유치하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유치가 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산행 같은 전력 반도체 산업을 지금 울산하고 같이 하신다는 말씀도 많고 실버 케어테크,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실 걸로 알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겠죠. 요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편은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작은 일자리, 지역 기업 육성을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많은 중소기업들 혹은 벤처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씨앗을 뿌려서 여기서 육성해서 여기서 털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이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자리와 지역기업 육성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산의 중소기업, 그다음 골목상권,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 이분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설계죠. 아까 지역사회 도시 이야기인데 이건 많이 이야기를 하죠. 특히 마강래 선생님이 메가시티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합쳐서 메가시티를 해서 무슨 벨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메가시티를 이야기하실 때 이건 지역사회 자체의 발전보다는 지역사회가 무엇을 생각하고 하느냐, 전제를 하고 하느냐, 수도권을 전제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적 자원과 재원들이 수도권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 그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생각했을 때 메가시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도권의 일극을 대응하기 위해서 메가시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광역과 거점 연결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것도 이야기하다 제가 또 걱정하는 컴팩트 시티라는 요걸 놓치지 않을까. 이게 부산에 오니까 15분 도시 말씀하시 그게 아마 컴팩트 시티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구도심 지역 저희가 부산 하단에 있는 동아대 하단 캠퍼스하고 여기 해운대 올 때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느낌이. 서울 분들이 특히 오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같은 부산인가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컴팩트 시티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 자체도 살리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방이 망하면 부산권도 망하는 거죠. 부산권이 망하면 지금 잘 나가 보이는 수도권도 망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구도심 쪽이 기울어지면 신도시 하나만 신도심 쪽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많이 보이고 앞에서도 이 부분 보면 산업고도화 이게 눈에 많이 보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은 일자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소규모 지역사회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는 우리가 말씀드린 게 완화 정책이고요. 지금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학적으로 어떤 적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생활인구죠. 생활인구는 정주임금의 개념에 대비돼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주임금은 여기서 틀을 내리고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내리고, 근데 생활인구는 이제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휴양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여기를 거쳐가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활인구 안에도 아주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 계시고 저처럼 나중에 퇴직하고 와서 여기 살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생활인구의 개념 안에도 방문이냐 체류냐 정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제 이 생활인구의 개념을 통해서 지금 인구가 330인데 외국인
1년에 방문하는 외국인들 치면 한 700만, 800만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관점에서 이뤄가고 있는 활기를 받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생활인구의 개념을 통해서 특히 지방 소도시들은 이 지방 교부 세금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사는 마을에 찾아오신 분 1년에 100만 명, 10만 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필요한 인프라는 1만 명에 대한 인프라가 아니고 10만 명에 대한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교부금을 더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사실 생활인구의 개념 안에는 슬프게도 지방 교부금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이주들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유학, 노동, 국제 결혼인데 특히 노동자의 경우는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의 절대적인 그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거는 일자리와 사람 간의 미스매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그러면 거기 가지 말고 이런 기업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굉장히 서로 불편한 관계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 일자리들을 어차피 이제 외국인 노동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 어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여기에 정주시킬 것이냐 혹은 단기 체류시킬 것인가 고민이 또 다른 고민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얼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한 3분만 더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부산의 이제 선도적 역할을 기대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드리는 말씀은 부산이 뭘 안 가지고 있느냐보다 부산이 어떤 상황이고 뭘 가지고 있는가에 조금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집에 뭘 잘한다 이것보다는 우리 집에 뭘 못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 집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같아요. 그래서 보면 부산은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중소기업 중심의 그 저출생 극복,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저출생 극복 방안들을 혹은 협력 방안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압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 공동 어린이집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산업단지가 있고 그 안에 많은 젊은 그 노동자들이 계시면 어린이집을 중소기업마다 하나 만드는 거 불가하니까 그 근처에 조금 떨어진 곳에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하나 만드시는 거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형 모델인데 지금 대도시 중에서 저출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구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지금 부산이 처음이니까 이 대도시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형태인데 인구 담당관을 신설을 하신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담당관을 두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관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정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저출생 혹은 양육에 관한 모든 그 업무들이 이 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여기 있는 사업 모두를 엮어서 자문을 하고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그 독자적인 예산과 조직으로 형성이 되면 여기서 맡았던 일들을 이렇게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으로 되어 있던 작업들을 종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이 종의 개념은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생애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미기 대형부가 나와서 삭자의 조직과 예산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장 기반력 사업이 이러한 조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양육비 지원 사업을 뭔가를 하는데 이게 계획재정부하고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장에 기반하지 못한 사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잘 못하실 것 같으면 부산에서 한번 이렇게 잘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산 지원을 할 때 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끔은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성분들이 우리가 또 젊은 분들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도 아무도 누구한테 출산을 해달라 말라 그렇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출산의 환경과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지 출산하세요 마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만들 때도 아까 제가 비자발적 비출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으나 낳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낳도록 해주는 겁니다. 불행하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본원적 목적은 국민 행복 정책입니다. 무엇을? 내가 아이를 낳고 싶으나 결혼을 하고 싶으나 못하니까 정부 정책의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죠. 이게 국가의 본원적 목적이고 역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출산이 완화되고 국민 신뢰가 생기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대부분은 공장 근로자나 뭐 기업 근로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든 부부든. 그래서 이 기업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그 출산 양육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ESG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여기 이제 S가 많이 강조되겠죠. 재생의 소셜이 많이 강조되겠죠. 그 부수적 효과로서 결혼을 출산을 안심할 수 있게 하고 회사 프라이드가 향상되는 거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잘못하면 이게 전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주의적 사고라든지 국민을 젊은이를 수단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부산은 실버 산업을 아마 2010년대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좀 잘 켜보셨으면 좋겠다. 노인과 바다니까 노인이 많으면 노인에 대한 실버 산업도 클 필요가 있고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를 그럼 노인은 어떻게 하라고 자꾸 노인과 바다를 거기 평화해서 자조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 부산 실버 산업 이걸 많이 좀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버 산업을 하시게 되면 제가 본 몇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세대 통합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 실버 산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청년의 창의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장년이 가지고 있는 행정 전문 서비스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이거 인생 이모작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굉장히 창의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행정 관리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책을 새로 읽어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때 옛날에 읽었던 걸 잘 조정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 장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꼭 고령화 될 겁니다. 그렇죠? 장년층의 인력을 청년층과 함께 연결시켜서 써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의 기회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 정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인구, 특히 이제 휴양, 의료 이쪽이 되는 생활인구가 많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이게 메가시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울산의대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죠. 부산의대, 울산의대, 동아의대 여러 가지 의대들이 합쳐서 의료관광 혹은 의료산업이 굉장히 가능할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 컴팩트 시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고령화된 사회에서 컴팩트 시티가 이러다니까 노인 친화적인, 고령 친화적인 마을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화가 될 거고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죠. 한국처럼 여러 가지 뛰어난 서비스 시설과 재반 시설을 갖추면 외국에서 여기 지금 의료라든지 휴양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노인과 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노인과 바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노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과 바다라는 말은 굉장히 자조적이고 불안의 요소로 생각하시는데 어쩌면 이게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두서없는 말씀을 더 빠르게 진행하느라고 더 두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회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민의 행복한 삶이란 어려운 주제를 아주 꽉 찬 내용으로 잘 풀어주셨는데요. 일단 저출산 그리고 저출생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 둘의 차이를 저는 오늘 아주 확실히 했고요. 그리고 이 지자체들의 지속성 없는 효과성 없는 단기적인 지자체의 경쟁과 지원보다는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과 예산 그리고 조직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부산 연구원에서 매회 이렇게 포럼을 열어주고 계시죠. 이 고령 인구, 노령 인구가 자원이 되는 부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것으로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산 연구원 주최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의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